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주로 기술 중심으로 이렇게 IoT, 로봇, 3D 프린터, AI, 빅데이터, CPS와 같은 이런 기술 중심의 설명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슈밥이 이거 선포를 하는 바람에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죠. 사실은 이 기술로만 해석을 하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의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다.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점진적으로 변화돼 왔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아주 점프하는 퀀텀 점프와 같은 그런 어떤 도약적 성장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분야와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또 특히 이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과거보다는 엄청 늘어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이런 현상 어떤 혁명적인 그런 변화 이거를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뒤쪽에 혁명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연결성. 초연결성이라고 그러죠. 어느 그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플랫폼이 서로 연결되는 그 연결성이 중시가 되는데 그것만 강조했지. 아까 김정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결을 그러면 연결 안에 있는 내용이 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콘텐츠는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더 성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앞에 말씀을 쭉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문화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연결의 내용에는 콘텐츠가 미디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주역이 사실은 IT 산업이라든가 뭐 주로 그런 쪽을 얘기를 하지만 콘텐츠 산업도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4차 산업이 되면 특히 부익비 빈익빈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자와 기술을 가진 자, 콘텐츠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분배를 해서 복지를 실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밸류체인별로 그러니까 기획과 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유통 부분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소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 영국의 축구 감독 중에 아스널 옛날 감독이었던 벵거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만뒀는데 이 벵거 감독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축구 감독은 없어질 것이다.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한 예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감독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콘텐츠 부문에서도 이런 그 AI 기술 등에 의해서 기획이나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에 의해서 소설, 회화, 작곡, 영상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덜란드 연구진들이 넥스트 렘브란트 여러분 렘브란트 그 화가 알죠? 이 화가의 그림을 AI가 그리는 겁니다. AI가 그려. 그러면 렘브란트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거가 실제로 몇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AI가 그린 그 그림이 렘브란트 그림이 팔렸습니다. 또 예일대 교수는 클리타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바하의 곡을 작곡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단편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큰 변화와 기회를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설의 예를 한번 볼까요? AI가 쓴 소설이 일본에서 SF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게 AI가 쓴 소설입니다. AI가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라 그러면 얘가
그 주인공과의 서로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현재까지는 100% AI가 하지는 않고 이 작가가 조금씩 손을 봐서 이런 소설을 썼는데 이게 이제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AI가 썼다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학상의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는 거죠. 점차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어차피 대체되게 돼 있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크로마뇽인에 의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대체가 됐잖아요. 옛날 원숭이 시대도 자꾸 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제 오래 뒤면 새로운 신인종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체를 할 거예요. 그게 AI가 될지 아니면 뭐 스파이더맨, 뭐 슈퍼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AI가 SF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한 그런 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음악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주크텍이라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음악을 자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한 음악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가 직접 음악을 만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전문 지식 없이도 쉽게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가 음악을 스스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 그림도 멋있죠. 이 그림 고호 작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AI가 만든 겁니다. AI가 만든 거예요. 2016년 3월 구글이 딥드림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그린 그림을 경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셉셔니즘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거 그리기 쉬워요. 저도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막 그림 옆으로 돌리면 그림이 멋있게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근데 마치 고호의 작품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시중에 팔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3D 프린팅도 많이 공연에서 3D 프린팅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으로 된 악기로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로봇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인간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거나 또 미술에서 3D 프린팅이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D 프린팅이 이 문화 콘텐츠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로봇 연극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둘 중에 누가 로봇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로봇인데 이게 로봇입니다. 이게 로봇. 이게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이게 로봇이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다 그런 얘기죠. 콘텐츠 창작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이 공연이든 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사람의 그런 창의성이 점점점 이제 이 AI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작권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 AI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과연 저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될 건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AI한테 주면 AI가 이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계가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AI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저작권을 누구한테 줘야 돼? 이거 애매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영국인 1988년에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제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창작품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현재는 AI가 창작하는 제품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과연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쿨리터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바하의 작품을 가지고 바하의 음률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바하의 작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려줬어. 그랬더니 100명한테 들려줬더니 거의 7, 80명이 바하의 작품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바하 작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바하의 그동안의 이 음질 이런 것들을 악보를 가지고 자기가 바하의 작품을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거를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작품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의 고유의 영역이야.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창의성 영역에도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흔히 제가 이제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기계가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인간이 할 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경험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경험의 시줄과 날줄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 구조에서 보면 여러 경험 중에서 어느 경험과 이쪽 경험이 두 개가 접점 일어나는 곳 이곳에서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AI가 지금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 어떤 경험의 어느 한 부분에서의 시줄과 다른 부분에서의 날줄이 엮어져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든다 얘기죠. 그러면 AI가 만드는 거나 사람이 만드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의성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AI 4차 산업혁명의 콘텐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인간은 뭐를 해야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들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획 과정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 중에 여러분 웨스트월드라고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시즌 1을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서부 시대를 재현을 했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었어. 근데 이 테마파크에 AI 인간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이 AI들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이 서부에서는 총 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돈 주고 여기를 들어가서 AI를 수도 없이 죽여요. 서부 시대를 재현을 합니다. 그러고 자기는 돈을 줘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회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런 식의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AI가 점점 학습을 하면서 창의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간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 이거 4차 산업혁명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즌2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도전을 했는지 보지를 못해가지고 혹시 본 사람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작 기획 쪽에서는 그랬는데 유통 쪽에서는 어떠냐. 유통 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비서들이 나옵니다. 비서. 예를 들어 애플의 시리라든가 아마존의 알렉사라든가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콘텐츠를 접하는데 새로운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삼성 그 갤럭시도 그 있죠. 그런 기능이. 그래서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얘가 썰렁한 얘기 하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사용해봤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썰렁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자기가 음악을 틀고 싶으면 어떤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틀어주는 거죠.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아침에는 잔잔한 음악 또 뭐 자기가 운동할 때는 뭐 역동적인 음악 이런 걸 틀어준다 얘기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채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큐레이션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요새 뭐 구글이라든가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런 식의 큐레이션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AI의 그런 콘텐츠, 빅데이터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맞춤형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그런 또 부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소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에서는 특히 자기가 콘텐츠를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AI 이런 것들은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들면서 또 향유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스마트 슈머라고 하고 컨슈머 엔지니어의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맞춤형 정보를 자기가 공급을 받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비 형태가 일어날 겁니다. 특히 저 주목하는 건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대구에 간다 그러면 한 3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3시간 동안
과거에는 운전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운전을 자동적으로 하니까 자기는 뭐 하겠어요? 콘텐츠를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콘텐츠 산업은 또 한 계단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옆에 있는 창문 있잖아요. 이 창문이 스크린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그거를 보면서 대구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거기 노래방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카 시대 때는 이 엔터테인먼트가 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4차원은 콘텐츠 산업과 연결이 되고 초연결 시대에는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새로운 성장 국면을 전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콘텐츠 산업은 그 플랫폼이 변할 때마다 성장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을 볼까요? 옛날에는 미국에 가면 주점 같은 데 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볼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플랫폼이 됐어요. 근데 시장이 별로 크지 않죠. 그 뒤에는 아케이드 게임 들어왔어요. 아케이드 이렇게 큰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PC가 오니까 PC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게임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나오니까 스마트 게임이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의 대세는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죠. 게임도 플랫폼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콘텐츠도 변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도 커지더라 그런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름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아까도 김정인 장관이 이거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무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AI가 일을 해주니까 생산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만 소득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다 줄어들면 일자리는 과거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AI나 뭐 4차 산업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매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소득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줄이고 소득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이 해피한 거죠. 뭐. 안 그럼 그때 중요한 게 시간이 남으면 뭐 할 거냐. 그때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큰 기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빨리 끝내달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향후 과제를 봅시다. 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AI 콘텐츠, 3D 프린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작 새로운 분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뉴 콘텐츠를 개발 선점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거대한 저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AI 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저거는 또 부처가 좀 애매해요. 저것도 이제 미래부와 과학부와 이 문화부 좀 애매하지만 저런 건 프로젝트 기관을 정부 부처를 떠나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체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AI의 창작 범위가 포함되도록 저작권도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과의 연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초연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3D 프린터, AI, 빅데이터 같은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기술이 플랫폼이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는 신규 창출이 되고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인간의 노동시간은 크게 감소되고 노동시간에 감소되면 여유시간이 많아지고 이 여유시간에 콘텐츠를 즐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다시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콘텐츠 산업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저 임시직들이 많습니다. 임시직 약간 뭐 아르바이트로 조금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정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산업과 달라요. 다른 산업들은 어디 가서 한 달간 일을 한다거나 뭐 계약직이라도 일을 하면 그거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화 콘텐츠 제도 이제 어디 가서 채용을 하다 보면 잠깐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 부문에 정말로 많아요. 잠깐 일했어요. 어디 가서 이 아르바이트 좀 하고 프리랜서로 좀 일하고 배우로 잠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경력으로 인정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거를 회사 채용할 때도 너는 짧기 때문에 이거 인정도 안 돼요. 근데 문화예술 부분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이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창업이라든가 어디에 취업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직업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창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자기가 어떤 직업을 창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고용도 창출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훨씬 좋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창직과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도 이제 뭐 펀드라든가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